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박세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 컨설턴트 박세용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KB국민은행 일반 행원 지원자인데요.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모토를 가진 대표 금융 기업이죠. 금융권 최초로 11번, 11회에 걸쳐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 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박세용 멘토님 회사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재정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행은 정말 최고라는 말과 1등이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직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또 조직의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은행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실제로 국민은행에 재직하시는 담당자분과 이렇게 정보를 얻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현재 조직 문화에서는 KB는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끼리 굉장히 화목한 그런 문화가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대표 기업이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6시 이후에는 이제 거기 부서장의 결제가 떨어져야지만이 P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행원은 연봉이 높은데 일반 은행은 그 입사를 하면 처음에 이제 여직원들은 주임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국민은행은 주임이 아니라 계장 직급부터 시작돼서 연봉이 이제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게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은행 채용은 항상 좀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영주 학생, 오늘의 기업, 이 KB국민은행에 대해서 학생들은 좀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PC 오프 제도 때문에 굉장히 지원자들이 좀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근데 이번에 또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은행 부문에서 또 1위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KB국민은행의 인재상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은 뭐 좋은 기업이니만큼 좋은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프로금융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프로금융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전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일반 행원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강조하면 좋을까요? 네, 은행은 뭐니 해도 돈을 만지는 곳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비대면 활성화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만들 수 있는 그 메이킹, 그게 뭐냐면 바로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력을 어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영업력을 네. 어필하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노래 듣기입니다. 네. 제정 씨 노래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전공은 경제학과, 부동산학과 복수 전공이고요. 네. 학점이 4.1점 네. 높은 편이에요. 네. 졸업 예정이고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그리고 펀드투자 상담사와 증권투자 상담사,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75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140점 레벨 6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거시경제학 교내 우수 튜터링, 그리고 경력으로는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노래 듣기가 취미라고 하시네요. 또 제가 최근에 고 유재환님의 노래를 재해석하는 네. 트리뷰트 앨범을 냈는데 네. 거기서 우울한 편지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이 노래도 많이 노래 듣기가 취미시니까 네.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멘토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우울했고요. 노래가 굉장히 잔잔한 게 딱 겨울 분위기였어요. WV. 네, 우리 박멘토님께도 제가 네. 제 노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알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제목은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좋아요 많이 누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지원자는 일반 행원을 예. 지원을 했는데요. 자격증을 보면 펀드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교내 우수 튜터링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네. 이 서류 평가 시에 꽤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이외에도 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융 자격증을 이제 레벨로 따지자면 한 3레벨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지원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레벨을 이제 1레벨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레벨 정도로 한다면 이제 자산관리사를 포함한 자격증이 있고요. 네. 3레벨에서는 이제 외환관리사라든지 뭐 신용분석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이제 극강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 이제 CFP라고 해서 요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예전에 굉장히 중요하긴 했지만 요새는 덜 중요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할 때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멘토님들께서도 이 주인공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네. 보이셨나요? 일단은 부동산을 전공한 것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경제학과만 전공해서 지원한 친구들도 많은데 부동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 친구가 어떤 부동산 관련된 대출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 관련된 상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어떤 부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전공과 관련된 부동산학과를 같이 했는데 이런 이제 자격증은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자격증은 이제 어필하기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떻게 녹여냈을지 궁금한데요. 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일반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총 5개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약술형인데요. 귀하의 성장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가 생각하는 직업의 의미와 귀하의 직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약술하십시오. 그리고 서술형도 3가지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노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 두 번째로 귀하의 경험 사례 중 타인에게 추천 또는 소개하고 싶은 경험과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역량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귀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십시오입니다. 네, 박영학 멘토님 이거 네.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약술형의 경우에는 예. 일단 우리가 성장형 쓰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200점만 쓰라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의 의미와 뭐 기회 직업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은행에 지원하는 거니까 은행의 어떤 가치관에 맞춰서 좀 그걸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번 항목이 지원하게 된 이유와 노력한 점이 있다면 무엇을 기술하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항목들이니까요. 예. 내가 KB국민은행이 뭐가 좋아서 지원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KB국민은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서술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에 보면 이제 타인에게 추천하고 소개하고 싶은 경험을 써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것이 꼭 어떤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어떤 봉사도 괜찮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경험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뭔가 나에 대한 어떤 성취의 경험만 쓰지 마시고 타인과 좀 더 같이 좋았던 그런 경험들을 써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항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핀테크 관련돼서 다양한 어떤 그 인터넷 뱅킹도 생기고 있고 이런 IT 서비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은행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본인은 어떠한 경쟁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와 준비 역량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친한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부동산과 친했나요? 좀 그러니까요.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네. 박멘토님, 소제목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KB국민은행 부동산하고 친하고요. 네. 네. 절친인가요? 저도 이제 KB국민은행을 통해서 네. 네, 집값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네. 다양한 어떤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KB가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어떤 포지션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이 소제목을 네. 통해서 자기는 KB국민은행에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업무들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진 소제목인 것 같아서 소제목으로서는 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맹토님께서 만족하시는 소제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친한 KB국민은행.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은행원이라는 꿈을 가져왔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며 경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세상 경제의 흐름을 읽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환율, 주가 등 경제 정책 및 현상에 대해 저만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또 금융자산 중 하나인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복수 전공으로 부동산학을 택하며 은행원이 되기 위한 저만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은행들 중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시세 조회, 리브온 등을 운영하면서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수업을 수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LH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전문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과 친한 은행 KB에 관심이 갔습니다. 제 좌우명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부동산과 친한 KB국민은행에서 일한다면 제가 강점을 가지고 쓸모있는 은행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조하면서 작성한 것 예. 같은 느낌인데요. 영정쌤 답변 보고 좀 어떤 느낌 받았나요? 진짜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지원 동기를 쓸 때 좀 기업에 맞춰서 본인을 좀 작성하기 마련인데 네. 이 사람은 진짜로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 기업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세용 멘토님은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 친구 KB의 부동산 시세 조회 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좀 알고 있다는 내용을 네. 전달해 준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은 그래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라든지 본인이 기여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냥 팩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인상 깊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의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어떤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기술하면 좋은 서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면접에서 추가로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네, 뭐 일단 저도 뭐 잘 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충분히 자기가 무엇을 잘해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잘 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합격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세용 멘토님? 저는 미안하지만 이제 불합격을 이제 더 센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쉽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팩트는 누구나 다 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5분만, 10분만. 그런데 어떻게 기여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고민이 하다만 느낌? 이런. 그래서 아쉽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박멘토님보다 더 짜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네, 정말 완전자가- 정색하십니다. 네. 강자가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합격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슷했어요. 끝나고 이제 저희끼리 별도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죠. 칼 같은. 네. 자, 다음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술형 두 번째 항목이죠. 나의 귀중한 경험에 네.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경험한 십시일밥 봉사활동. 대학 재학 중 십시일밥이라는 단체에서 교내식당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봉사자가 급여를 받는 대신 그 급여만큼의 학식 쿠폰을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에게 나누는 활동입니다. 취지를 보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호기심을 가져왔고 봉사자로 지원해서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게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씩 학생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 역할은 식기세척기 뒤에서 그릇을 정리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그릇을 정리하면서 힘들었지만 실제로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학식 쿠폰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봉사활동은 저에게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에 누군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좋은 경험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학교를 졸업하려면 일정 부분 봉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있죠. 예, 필요하죠. 그 시간을 좀 채우려는 느낌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이 지원 직무랑 연관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본인만의 경험을 느낌적으로 이렇게 뭐 작성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박 멘토님? 뭐 저는 물론 이제 그 자신이 억지로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좋은 점이 있다. 네, 좋은 점도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봉사활동도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안 했고요. 바쁘다는 네, 핑계로. 못하면 졸업이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 학교가 그랬거든요. 네.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네. 그냥 안 해도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금융권에 지원하신 친구들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관점의 자질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상대방을 좀 이해하고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권에 대한 어떤 인재로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어쨌든 시간을 내서 봉사를 했고 그 봉사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뿌듯함과 나눔의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경험은 제가 볼 때는 소재로서 선정을 굉장히 잘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뭐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다 정도의 내용보다는 이것이 왜 좀 더 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험인지 단순히 나눔의 기쁨이라고만 그냥 함축해서 설명하지 말고 이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주었던 경험들을 좀 더 추가해서 작성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벌써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분 신경전이에요. 불안한데요. 네. 일단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이라고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박 멘토님께서는요? 저도 이거 항목을 보면 이 항목은 사실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네. 인간적인 부분들을 읊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만점 주고 합격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후하게 만점을 주셨습니다.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네. 자, KB 국민은행 일반 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어가 있음에도 실제로 표준어보다 더 사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짜장면처럼 말이죠. 이 짜장면의 표준어는 자장면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표기하고 말하면서 결국 자장면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등재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수 표준어가 된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뭉치는 실뭉당이로 고쳤어야 맞는 표현이었지만 실뭉치는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의 의미이고 실몽당이는 실을 풀기 좋게 고 모양으로 감은 뭉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그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실뭉치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어가 아닌 항목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주책이다는 잘못된 표현법으로 여겨졌고 주책 없다가 맞는 표현이었는데요. 현실에서는 주책이다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기도 했고 문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느낌을 받는 말도 아니어서 이번에 새롭게 표준형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언어는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탄생한 단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사라지는지에 따라 표준어 추가 인정 여부는 달라집니다. 이렇듯 평소에도 우리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은 은행원의 디지털 역량과 나만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통계 프로그램 알스투디오를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 경제학도,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금융권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과거를 분석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빅데이터와 관련한 디지털 역량이 은행원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다루면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 역량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정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 매개체로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디지털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저만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하며 컴퓨터와 경제분석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수강했던 이유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게 사회에 원하는 경제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은행원이 되기 위해 늦게나마 이 교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목에는 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위한 팀을 구성하여 통계 프로그램 RStudi오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로 경제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주제인 푸츠네츠 역자 모형과 피케티의 자본소득론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론 검증에 필요한 주요 나라별 자본계수, 자본소득 분배율, 자본수익률, 불평등 지수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았고 이를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습니다. 자료에 입력을 마치고 가설 검증을 한 후 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와 결과를 도출하여 올바른 분석을 성공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다른 경제학과 학생들과는 다르게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이를 활용해 경제이론을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근 트렌드에 맞춘 노력을 기울이며 KB국민은행에서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네. 지원자가 경제학과 학생이라는 걸 깜빡 잠시 잊었어요. 네.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드러난 네. 답변 같은데 우리 멘토님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이렇게 긴 문장 안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정말 잘 설명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네. 특히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미시적인 관점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느낌을 주는 서류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컴퓨터와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도 배웠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그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목적성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긴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중간에 좀 본인도 좀 벅찼는지 뭐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문장에 대한 어떤 매끄럽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 멘토님께서는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찾던 보석 같은 소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소재인 이 원석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 가공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은행에 이제 대입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를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많은 실력과 노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에 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실험을 해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5개 별 기준으로 볼 때 5개를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4개 정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석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충분히 만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영주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 지원 동기와 준비 역량에 대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좀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 총 3가지였는데요. 첫째, 지원 동기는 2가지, 기업과 직무에 맞춰서 작성할 것. 둘째, 왜 그 기업 또는 직무인지의 연관성을 제시하되 전공의 유사성이 있으면 왜 그 기업인지에 포커싱을 맞추어라. 셋째, 간단한 포부, 기여 방안을 제시해라 였습니다. 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반영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데이터 시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모의 투자 대회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벤처 창업 금융론을 수강하였고 IT에 기반한 금융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발전 가능성의 매력을 느꼈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 지향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로 11회에 걸쳐 고객 만족도 조사 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점차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은행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구가 축소되고 비대면 채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기반으로 국민은행만의 고객 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행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통계학, 경영과학, 데이터 분석, 방법론 등의 강의를 통해 통계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데이터 분석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채널에서 쏟아지는 로우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어떤 고객이 어느 채널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의 글 잘 봤습니다. 예. 사전 코멘트 해주신 박세웅 멘토님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일취월장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소제목부터 이제 하나씩 그 코멘트를 드리자면 일단 소제목 부분에서 데이터 시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원 동기와 포부가 한꺼번에 들어간 굉장히 좋은 어떤 의지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더 좋은 점은 금융시장에 대한 이제 환경 분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다. 나는 이제 어떻게 이 회사에서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여 내용이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기여 내용이 이제 여기에 표현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걸로 된 거고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2%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제 비대면 채널에서 쏟아지는 노후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걸 해봤어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 친구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죠. 그 부분이 2%도 아쉽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다고 네. 하는데요. 대학원생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면 많이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멘토님 어떨까요? 네.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인 것 같고요. 일단은 대학원에 입학한다라고 하면 진로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이제 행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학부생 수준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대학원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연구기관이나 연구원 쪽으로서의 진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행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원이라고 하는 스펙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추천드리는 어떤 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에 맞는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일반 행원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2018년 프레시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2018년 새해에도 이렇게 취준생들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인사불성을 이끌어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모셨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박규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세요, 반응이? 새해가 됐는데 행복하지 네. 둥근 애가 떴죠. 네. 새해 복은 다들 뭐 많이 받으셨죠? 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떡국도 많이 드시고. 네, 떡국도 많이 먹고. 네. 한 번만 먹어야 되잖아요. 나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근데 저는 또 외모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되게 다른 분들이 안 나오셨다고 약간 캐릭터 욕심내시는 것 같은데요? 뺏어 오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면 다 그렇게 되나 그런가 봐요. 봐요. 이쪽 자리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뭐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이 취준생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고 이제 뭐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 없이 정말 평등하게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018년부터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직장 내 성차별. 우리가 사실 직장 내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흔하게 겪는 일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얘기도 많고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부장님 긴장하시고요. 네, 네. 긴장이 뭐 별로 되진 않습니다. 긴장이 별로 되진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성차별 이런 거랑 거리가 머신 분일 것 같아서 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두 분도 역시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죠? 남자도 성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사실은 나조차도 이게 성차별이다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앞으로 좀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주제를 잡아봤고요. 사실 제가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누구씩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지?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식 중에 약간 그런 성차별의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 한 잔을 누구한테 갖다 달라는 건가요? 커피는 셀프죠. 네. 그렇죠. 사실 커피는 셀프죠. 요새 그런 일 실제로 일어난다면은 네. 바로 SNS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네.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K본부의 요즘 잘 나가는 주말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여성 직원한테 커피 좀 부탁해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좀 공감을 그랬나요?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이게 당연하게 여성에게 부여되어야 될 약간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딱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는 경우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책임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무슨 살림 같은 거를 담당을 하신다면서요? 저는 이제 동호회 운영진인데 네. 사실 이제 운영진이 여자도 있고 남자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사실 물품을 구매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쵸. 뭐 이렇게 아무래도 등산 동호회거든요. 등산 동호회에서는 뭐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오이라던가 뭐 방울토마토라던가 이런 거는 많이 사가야 되고 간식이라던가 먹을 것들을 사야 되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남자들이 좀 많이 덜렁대요. 그런 네. 꼼꼼한 것들은 여자 쪽이 훨씬 더 이게 꼼꼼한 걸 잘 챙기기 때문에 그 살림은 좀 더 여자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성차별이라고. 성차별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사실 대표이사님도 그러니까 저희 중에서 이제 여자인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네. 남자들도 맡겨놓고 혼내면 다 잘하게 되거든요. 혼내면 그럼요. 제가 군대 갔다 와봐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성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선입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인사 업무에 관해서는 뭐 혹시 차별이나 이런 건 없죠? 인사 업무는 네. 이미 지금 인사 쪽은 굉장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저도 팀원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여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뭐 해외 그런 HR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봐도 거의 70~80%가 다 여성분들입니다. 오, 그래요? 아무래도 인사 쪽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알아야 되고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그런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글로벌 업체긴 하지만은 다른 글로벌 주요 포지션에 있는 임원분들이 거의 다가 다 여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김성우 부장님은 혹시 성차별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7이 여자라면. 네. 네. 근데 그게 직무 특성이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많을 뿐이지 네. 여자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한다 전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성차별을 느껴봤다면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네. 좀 짐을 도맡아서 많이 나갔습니다. 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구루마라고 하죠. 구루마요. 알죠. 뭐 카트라고도 오랜만에 하는데.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구루마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죠. 예. 근데 차량. 그렇죠, 차량. 네. 그래서 그거를 끌고서 어떤 뭐 그 인사 서류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저 때. 지금은 많이 전산화가 됐지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카트를 끌면서 인사 서류를 정리하고 또 인사 창고를 정리하는데 혹시나 그때는 뭐 누구 한 사람 정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게 그 서류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인사 창고 가서 박스를 다 드러내고서 네. 하나 또 뜯어서 그 수많은 서류 뭉치 중에 하나를 찾고 이런 식의 업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 얘기 같긴 하네요. 이런 얘기 괜히 한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컨트롤 F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하실 때 뭐 그런 거를 다 남성이라서 도맡아 했다면 그것도 뭐 당연히 저희는 네. 여자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인사팀에. 여자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무를 다 저희가 다 했어요, 나눠서.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거 하면서도 저희도 저도 그랬거든요. 남자 직원을 뽑아서 이걸 다 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성차별이죠. 할 수는 있었거든요. 저희도 할 수 있었고 하고 있었고. 근데 굳이 남자 직원 뽑아서 우리는 힘든 거 안 하고 남자 직원한테 힘쓰는 거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성차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뽑으셨나요? 뽑았죠. 어떻게 그분 잘 회사 다니고 뽑았는데 계신가요? 사실은 워낙 저희가 직원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짐도 많았고 그리고 또 막 장식하고 꾸미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거를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인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직접 다 했습니다. 저희는. 진짜요? 직접 하셨어요? 네.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꼭 굳이 그런 일을 남자만 해야 돼. 남자가 다 해야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얘기들 많은 여성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참. 진짜 그 신입사원 교육을 갔었는데 저 신입사원 때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성 저희 동기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입사원 교육의 코스 중 하나가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가 한겨울이었습니다. 1월 달이었고. 네. 근데 그 산을 3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밤중에 밤을 새가지고. 근데 저는 너무 춥고 체력도 딸리고 거의 뭐 기다시피 했는데 네. 여성분들은 또 체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끝까지 잘 완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기어서 완주를 하긴 했는데 네, 여성분들도 체력은 뭐 힘은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그럼요. 네, 체력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관념이 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조직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제가 여성 성차별적인 발언하는 것 같아서 민감하긴 한데 이제 여자스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자 취급을 안 받을 것 같아서 약간 이미지를 숨기게 되는 게 스스로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남녀로 구분할 게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는 보통 이렇지 않아? 여자들은 보통 남자보다 이렇지 않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자가 더 감성적이지 않아? 예. 남자는 내 친구들 이성적인 애들 훨씬 많아서 안 그래? 약간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없나요? 많죠. 저도 때때로 듣는 얘기가 이전에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 사회대장부가 돼가지고 이런 건 대범하게 해야지.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그런 좀 굉장히 그 잠재적 의식으로 보면은 네. 반대로 생각하면 여자분들은 소심하다.
남자는 대범하다. 뭔가 이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오히려 부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분들이 옆에서 들으면은 그렇죠. 네, 기분이 네. 정말 나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또 있는 게 여자분 이렇게 아까 쌍기옥이 들어가신 네네. 그들의 네. 유행어가 됐습니다. 네.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그 멘트가 첫 번째는 오늘은 왜 화장 안 했어? 라는 멘트와 두 번째는 오늘 남편 밥 차려주고 왔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볼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남의 집 사정에 저렇게 본인이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고요? 밥을 못 얻어 드시고 네, 왔어요. 네. 뭐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남녀의 부부인데 여자는 무조건 집안일의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고 내조에 힘을 써야 되고 뭐 일도 잘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지? 해야 되는 의무처럼 얘기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화장 안 하고 왜 안 하고 왔어요? 화장 좀 하지? 약간 이런 멘트들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 그건 게 사실 성차별이 아니라 이건 인신공격 수준 아닐까요? 실례죠. 그건. 네. 네. 사실 본인 얼굴들도 보셔야 네, 알겠습니다. 이 얼굴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생각났는데 네. 저희 이렇게 둘러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떤 저희 여자 과장님이 이렇게 요즘 이제 정치 관련 얘기를 막 하셨어요. 네. 여자치고 정치에 대해서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치고가 네.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희 어떤 부서는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디파트먼트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다 꽃밭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그런 얘기 많이 그것도 들었던 본인은 칭찬인 것 같아서 얘기하셨겠지만 거기 앉아있던 분들은 제 모래니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진짜. 그거 맞아요. 얼굴 예쁜데 왜 이렇게 꼬장꼬장해 이런 거. 오, 뭐야. 최악이죠. 아니, 더 하다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욕할 수도 있겠네요. 화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서 진정하시고요. 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핑크색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나 핑크색 옷 좋아한다 이런 거를. 남자라면 핑크죠. 네.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핑크 좋아해요. 그럼요. 핑크색 얼마나 예쁜데. 저도 좋아해요. 사실 남자분들이 핑크색 잘 어울리는 분들은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가끔 있는데 얘기가 잠깐 샜는데 책임님은 뭐 혹시 차별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한 것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지금 직장에서 많이 좀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 같은 연차에 같은 직급인데 남녀에서 남자가 승진이 조금 더 빨랐던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도 그런 상황이 더 이렇게 오게 되면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어떤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있었군요. 이게 좀 저희 헤드헌팅 업계는 사실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키워주려는 의미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승진을 좀 빠르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직무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많이 빨리 승진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시 작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리천장 지수 매년 지금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승진 얘기가 진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현장에서도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혹시? 이제 저희는 여러 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보통 이제 임원급이나 아니면 팀장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남성. 오, 그러네요. 네, 남성을 먼저 지칭하고 그
거대로 좀 채용 의뢰를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는 남성을 더 선호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팩트인 건 맞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임원 될 때까지의 그 어떤 능력 있고 그 정도의 위치에 경력을 가진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성분들이 그 풀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임원급은 보통 풀이 여성이 좀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율이 되나요? 그 정도? 제가 이제 작년에 그 2016년도죠. 재작년이네요. 2017? 지금 2018년도니까 재작년에 그 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한 500개 기업, 그 상장사 중에서 이제 상위 이제 50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임원이 한 406명 정도 돼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7%. 그러니까 총 3%도 안 되죠. 그러니까 100명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3명도 채 안 되는 여성 임원 비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도 이제 계속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가 부장이지만 부장직급에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밑에는 여성분 직원들이 많은데 또 저랑 같은 직급대에는 여성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이유가 뭔가요? 해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육아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육아를 해야 되는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육아는 남자와 여자의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는 이제 여성 몫이다. 뭐 워킹맘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쨌든 남자 여자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여성이 잘 돌보고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퇴직 면담도 많이 해요. 네. 하면은 여성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육아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여자한테는 육아와 출산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참 남자도 임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진짜 육아와 출산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들한테는 정말 큰 어떤 글쎄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짐 같은 뭔가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요즘 뭐 경단녀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처음에 제 첫 직장에서 같은 동기가 네.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은행권으로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걔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보통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보통 이제 진짜 90일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90일 휴가만 그 산전을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친구도 계속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당연히 그래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은행권의 경력사원으로 갔는데 딱 90일만 쓰고서 이제 복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다른 여성 직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독하다. 정말 저렇게 야망 있는 사람은 처음 본다. 네, 가정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막 그 회사를 위해서 저렇게 보여주기식 복직을 하냐 뭐 이런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슬프긴 한 현실인 것 같긴 네. 해요. 얼마 전에 뭐 경단녀 취업 박람회 네, 그 했었죠. 기사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회사에 로열티가 생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조그만 배려, 회사의 배려가 사실 로열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육아휴직을 썼을 때는 물론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니까 쓴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쓰고 나서 승진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저는 그래요?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제도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실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유명무실한 네, 정당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친한 후배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직 때문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받았던 많은 면접관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는 언제 낳을 계획이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인사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였는데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우선은 그 회사 내에서도 육아휴직이나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자기가 약간 벽이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분명히 아직도 회사들은 그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많이 좀 선호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제도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네.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요즘은 또 반대로 남자들도 육아휴직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네. 사실은 여성과도 같은 이유예요. 남성분들도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또 갔다 왔을 때는 내가 계속 그 잘하던 업무가 네. 그 내가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을 뺏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예, 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본인이 스스로 회사에서 쓰라고 해도 네. 본인이 스스로 못 쓰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민한 이슈 제가 또 이런 걸 던져드리려고 하는데 임금 차이. 남자와 여자의 임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사실 신문이나 TV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여자가 돈을 좀 덜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직 같은 경우 뭐 저희가 말씀드린 전문직이라면 보통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런다 대기업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견이랑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남녀 차이가 굉장히 큰 걸 그래요? 네,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또 네. 특히 직무적으로 보면 그 산후 보조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업들에서는 보통 이거를 정규직이 아니라 계속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죠. 뭐 파견직이나 그렇죠. 촉탁직으로 많이 이제 채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어떤 뭐 콜센터 분들도 우리가 남성 콜센터 직원분들은 많이 못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여성분들이 콜센터를 하고 계시고 네. 사무보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무군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통계치를 내면은 또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직무의 차이로서 연봉의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직무라고 하면 뭐 돈을 많이 받는 직군들은 남자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오퍼레이션 조직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뭐 인사라던가 재무 이런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사나 재무가 연봉이 많이 못 받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영업직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발자가 많은 직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서 말이 더듬은. 아니 근데 뭐 그거는 팩트로 네.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한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만이 그 직무를 잘한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저는 생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여자도 뭐 생산직도 잘할 수 있고, 그럼요. 연구개발도 잘할 수 있는 건데, 손재주는 오히려 여자들이 더 좋을 수가 네, 있어요. 그럼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더 연봉이 낮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회사를 딱 따지고만 보면 저희는 여성분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네. 그 키 포지션 매니저들이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연봉의 차이가 꽤 나는 편이고요. 같은 직급에 같은 페이 밴드로 봤을 때 만약에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있다면 그분이 더 그냥 회사를 오래 다니셨다는 거. 네, 그 차이. 진짜 뭐 다른 그 예외 절대 없이 딱 네, 정확하게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그게 맞죠, 당연히. 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은 이제 직무급, 이제 직무에 따라서 다 똑같이 남녀 상관없이 맞아요. 남자들끼리라도 직무가 틀리면 연봉이 틀립니다. 네, 맞아요. 급여가 네, 틀리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저는 사실은 대기업밖에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네.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차이가 전혀 없고요. 그 페이 밴드라고 하는데 그 급여 테이블이죠. 페이밴드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페이 밴드는 사실은 인사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고요. 네. 뭐 보상의 그 보상 범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원 1년 차다. 네. 그럼 사원 직급이다. 그럼 1, 2, 3, 4년 차가 있고 각각의 사원 1년 차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네. 2년 차는 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뭐 호봉 뭐 이렇게 보면 네, 호봉은 비슷하다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신입사원이면은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2년 정도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여성분들과 똑같은 신입사원으로서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는 그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좀 더 급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한해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과장으로 진급하던 남성이 진급하면은 또 거기에 그 보상 수준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급여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그게 남녀 차이는 뭐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군대를 갔다 와서 연봉이 더 높은 기업들을 가끔 봤거든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군대를 갔다 오면 호봉을 더 쳐준다고.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나죠. 네. 그럼 군대를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뭐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는 있는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아니 사실 이거는 되게 좀 뭐 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든 여자들이 약간 분노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사실 군대는 뭐 의무로 다 가는 건데 그거를 왜 호봉을 쳐주는지에 대해서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여자분들한테 꼭 직장 생활하는 여자분들한테 그 얘기 하시거든요. 너도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 네? 그럼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가죠. 너도 얘기를 나와봐라. 약간 이런 속마음이 나오게 되거든요. 유치하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진짜. 네. 군대 갔다 오면 호봉을 더 쳐준다고? 왜? 제가 뭐 편드는 건 아니고요. 네. 전통적인 그런 그 제조업이나 제조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에서는 대기업은 사실은 거의 그런 기업이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 제조업 기반에서는 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더 쳐주고 이렇다기보다는 아 군대 갔다 와서 어떤 뭐 그 서로 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안다. 그거를 사실은 경험상으로 더 쳐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장교 출신이거나 이런 경우는 또 더 경력을 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저는 그거를 인정하진 않지만은 또 그거를 또 아예 회사 정책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역시 뭔가 이런 논쟁이 있어서 되게 승자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시크한. 지금 같은 세상 맞죠? 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계속 이런 스탠스가 유지돼 있어서. 아 저는 그 군대는 뭐 의무적으로 갔다 오니까 그 희생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뭐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그걸 뭐 기업체들이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뭐 여자들은 다 이해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여자분들도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연봉의 시작이 다르다고 한들 그게 계속 다르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역정될 수 있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성과에 따라서 또 연봉이 올라가고 먼저 승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시작하는 연봉이 내가 그 끝나는 연봉과는 당연히 같지 않잖아요. 끝나는 연봉을 봤을 때는 시작할 때 그래 조금 더 주고 그래 너 조금 더 많이 받고 시작 한번 해봐. 근데 내가 금방 따라가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나요? 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많은 여성분들이 또 능력이나 성과가 높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쌩얼이 뭐야 쌩얼이. 부장님도 어제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 주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담배를 피면 어떡해? 개소리 자제 부탁드려요. 이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꼭 죄송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